지원 씨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우 씨가 없던 사이에 제가 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한 게 뭐냐면 이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도 넣었어요. 오. 그래서 지지난주에 대한 지표를 좀 해석을 하자면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부가 설명을 좀 더 많이 할게요. 이 M2라는 게 한국의 통화량을,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학에서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M1, M2, LF, L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크게 보시면 되는데 M1은 협의통화입니다. 협의통화라고 해가지고 요구불 예금이라거나 수표 같은 것들 바로 캐시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M1 협의통화라고 부르고요. M2를 광의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의 금융상품들, 그래서 적금처럼 뭐 만기까지 유지하시면 4% 드리는데 지금 중도 해지하시면 3.5%밖에 못 드려요 라고 하는 그런 기회비용의 손실은 있을 수 있으나 원금의 손실은 없는 그런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들을 포함한 통화를 광의통화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LF는 이제 평잔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금융기관들의 장기 상품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험들은 이제 LF로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이제 말잔 L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국가의 부채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화의 크기 중에서는 말잔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주로 유동성을 얘기할 때는 M2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요? 죄송해요. 소리가 잘 나요. 왜요? 뭘 흘린 거? 펜이 터진 거예요? 이 휴지 이거. 그래서 왜요? 아 죄송해요. 방금 캐롤 소리는 뭐예요, 근데? 아 죄송해요. 소리 켜놔가지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라고. 소리를 켜놨는데 캐롤이 나와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댄스 준비하라고. 뭐 좋은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 아세요? 10월이랑 11월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10월이랑 11월에 태어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연말 연시잖아요. 연말 연시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10월, 11월에 많이 태어나는 거지. 아 그러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10월달 생이 제일 많대요. 10월생이 전 세계적으로도. 네. 아 10월. 네, 10월생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이제 12월. 12월이나 1월에 이제 만들어진 거죠. 난 새해 맞이. 네. 새해 맞지? 살 많이 쫓으나. 연말 연시가 참 우리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성탄절 캐롤 좋죠. 됐습니다.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M1, M2, LF, L 그래서 협의통화, 광의통화, 평전 말잔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크게 이제 화폐가 얼마나 유통되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이 M2라는 개념이 가장 적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M2, 한국의 M2 증가율이 작년 대비, 그러니까 8월이죠. 작년 8월 대비 이번 8월에 몇 %나 증가했냐? 라는 지표고, 근데 6.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8월 대비보다. 근데 그 이전에는 7.1%였고, 올해 연초만 해도 YOY가 1년 전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돌고 있는 통화량 자체가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통화량이 감소했다는 게 아니라 통화량의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그 얘기죠.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인 거죠. 미분 다들 배우시죠? 안 배워 말고. 어쨌든 간에 통화량의 증가량은 약간씩 감소를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서 이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 통화 정책을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물가랑 금리는 큰 틀에서는 일맥상통을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온다.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내 이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면 소비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이려고 해요. 반대로 소비자 물가가 너무 낮게 나온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좀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예측치하고 실제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치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 그걸 예측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예측치랑 이 실제 수치가 많이 다르다. 그러면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예측치랑 실제치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미 유로존은 두 자릿수 물가에 진입을 했어요. 한 3개월 전부터 이미 두 자릿수대의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차피 두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를 다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이슈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매주 미국이 원유 재고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번 달 조회에 제가 이제 석유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라는 조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석유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자재가 이 석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는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 아니라 당연히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제일 큰데 에너지원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빼고는 전부 석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데조차도 석유가 필요하고 뭐 노트북 만드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옷 만드는 것도 합성원료 같은 경우는 석유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당연하겠지만 기계를 돌리는 윤활유도 석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이고 요거의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잘 써줘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근데 요게 이제 원유 재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유 재고가 늘었다 그러면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를 했다는 뜻이고 이 말인즉슨 석유 가격이 하락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석유를 덜 쓴다는 얘기고 그러면 석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반대로 석유 재고가 줄었다. 그러면 수요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도 특히나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일단 가장 큰 소비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석유의 3대 생산 국가가 1등이 미국, 2등이 러시아,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나라의 석유 생산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단연코 미국이 명실공히 가장 압도적인 석유 생산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이 미국의 원유 재고는 좀 유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원유 재고가 감소한 거죠. 감소를 했다는 것은 유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가 이제 LPR이라고 해서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데 요 LPR 금리가 중국의 기준금리예요. 중국의 기준금리인데 요걸 20일 날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매달 15일 날 MLF라는 금리를 발표를 하고요. 20일 날 LPR이라는 금리를 합니다. 그래서 MLF는 중기 유동성 창구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대출금리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 LPR은 일반 인민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받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MLF 금리가 보통 얘보다 0.95% 낮아요 지금. 그래서 그 MLF 금리는 지금 2.7%고요. 근데 그거는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MLF 금리랑 LPR 금리랑 따라가기 때문에 15일 날 동결을 했다는 게 알려진 순간 얘는 웬만하면 그냥 동결하겠구나라는 기정사실이 만들어졌고 이미 15일 날 동결을 했었기 때문에 얘도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고용 시장이 엄청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도 잘 못하고 그만큼 고용도 쉽지 않은 이런 나라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급을 받는 그런 나라고 해고도 정말 쉽고 고용도 정말 쉬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문제도 미국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매주 이것도 발표를 하는데 매주에 생규로 실업을 해서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얘기하는 건데 예측치가 230K였는데 214K가 나왔다는 거는 해고된 사람이 더 없다는 뜻이고 이 말인즉슨 아직도 미국의 노동시장은 단단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이 실업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미국한테는 좋은 이슈예요. 증시에는 원래 같으면 좋은 이슈인데 지금처럼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미국이 긴축을 빠르게 하고 있고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이 상황에서는 금리를 빠르게 인상한다는 게 시장의 악재가 됩니다. 근데 일자리가 좋다는 거는 금리 더 빨리 올릴게요 라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노동시장이 좋은 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와중에 이제 한국도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성장장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뭐 마찬가지로 큰 이슈는 아니에요. 한국 시장은 그러니까 한국이니까 넣었지 우리나라는 별로 경제적으로 크게 중요한 입지를 가진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2주쯤 더 전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한번 미뤘어요. 그러니까 왜 미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슈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번에 전국 인민대회가 있었거든요. 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미룬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그 와중에도 이 GDP가 예측치보다 좀 0.5%포인트 높게 나왔는데 이게 약간 조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 뭐 물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잘 나왔다. 그리고 산업 생산도 예측치보다 꽤나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통계는 믿을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걸러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팩처링 PMI 지수는 어떤 거냐면 각 제조 기업들의 설문지를 쫙 뿌려요. 그러니까 이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어요. 각 제조 기업의 설문지를 쫙 뿌렸을 때 부장급 인사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중립이 50이에요.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면 50보다 위고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50보다 밑이에요. 근데 예측치도 안 좋을 것 같아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뭐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독일의 매니팩처링 PMI가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해 볼 만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도 줄 서 있는 사람만 뭐 8만 명 뭐 이러고 내년 말에 받아야 되고 그런다면서요. 아마 그거는 조만간 빠르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GDP 발표가 있었고요. 유로존의 이 디포짓 퍼실리티 레이트가 이게 유로존의 기준금리예요.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데 원래 0.75%에서 1.5%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GDP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했는데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이번에도 또 줄었어요. 그래서 또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도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긴축도 여전히 세게 할 거니까 니네 좀 계속 우리가 긴축 그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 좀 제발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했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나라고 올릴 필요도 없는 나라기는 해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이 지금 30년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거든요. 디플레이션이면 물가 하락입니다. 30년째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90년대에 버블 경제가 붕괴된 후에 일본의 뭐 버블 붕괴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90년대에 붕괴되고 나서 처음에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러다가 잃어버린 4반세기, 그러다가 지금 잃어버린 30년 이라고 하는 정도가 오고 있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금리만 올리면 시차가 있더라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볼커 시기에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폴 볼커라고 1970년대 연준 의장이 있는데 그 사람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22%까지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뭔 짓을 해도 안 잡힙니다. 일본은행은 자기네 나라의 주식까지 매입을 해요. 주식까지 샀는데도 그 디플레이션이 안 잡혔어요. 물가 하락이. 근데 이번에 원자재 값이 2배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인플레이션 2%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싫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랑 일본 두 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올릴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그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60%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부담이 너무 커져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동결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PCE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가중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품 가격 14%, 그리고 뭐 에너지 8%, 뭐 주거비 40%, 뭐 이런 비중 가중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PCE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고기가 너무 비싸지면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거나 둘 다 비싸지면 닭고기를 더 많이 먹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에 따라서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가중치를 매번 다르게 해서 발표하는 게 이 PCE 프라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준이 더 CPI보다 더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이 PCI 물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상치랑 변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PCE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있었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시진핑이 전국인민대회에서 3년임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정치 파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원래 중국에는 이 공청단이랑 태자당이 좀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건국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 모택동의 안녕하십니까? 모택동이 그 처음에 이제 그 국부로서 국가를 설립하고 나서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를 하면서 많은 중국의 인민들을 학살을 했었죠. 그래서 그 학살을 한 이유로서 그 중국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좀 개정 바꾼 게 자기들끼리 이제 허용을 한 게 중국은 일당 독재예요. 다른 당의 존재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 파벌 정치는 허용을 해버려요. 약간 간접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민주주의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당내에서 파벌 정치가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뒀는데 요 태자당은 그 중국의 이제 혁명 세력들의 직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세운 사람들의 자손들이 태자당이고, 근데 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정치계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북경대나 칭화대 같은 그런 엘리트들이 이 공청단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힘 그러니까 잘 대학교 잘 학벌 괜찮은 애들이 국힘 뭐 청년단 이런 데 들어가지고 활동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여기는 일당 독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엘리트주의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얘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뭐랄까 신분 상승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청단에서 성공을 하는 게 이제 청년들의 꿈이자 목표였던 게 있었고,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아예 없는데 엘리트들입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상하이방은 80년대부터서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나온 건데, 이 상해 쪽이 중국에서 이제 돈이 제일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쪽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정치에 진입한 이런 케이스가 이제 상하이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크게는 요 3대 파벌이 있었는데요. 요 3대 파벌 안에서 시진핑이 시자진이라는 파벌을 지가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뭐 우리야 당에서 주석이 최고 권위자 아니냐라고 하지만 중국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7명의 상무위원들을 두면서 같이 정치를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시진핑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번 3년임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에 요 사람들이 엘리트라 그랬잖아요. 공청단 인사는 무조건 있었어요. 무조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만 해도 공청단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다 빼버리고 다 자기 측근들로만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독재 가도를 걷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로 후진타오 정권 때 헌법에서도 2연임 이상은 못하게 헌법 조항을 만들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진핑이 2연임을 하고 있는 동안 헌법을 개정해서 없애버리고 이번에 3연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굉장히 좀 큰 일을 한 거죠. 헌법까지 개정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독재의 길을 걸으면서 이 모택동과 등소평과 나란히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많이 들어보셨죠? 마오쩌둥이랑 덩샤오펑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둘의 업적은 마오쩌둥은 그냥 국부예요. 국부. 뭐 문화대혁명으로 뭐 큰 일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중국의 국부로서 중국을 세운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칭송받고 있고, 지금도 천안문 가면 마오쩌둥 사진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등소평이 중국 경제를 살린 인물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박정희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마오쩌둥은 진짜 완벽한 공산주의를 얘기를 했었고, 둘의 노선이 약간 달랐어요. 등소평이 혹시 흥묘백묘론 들어보셨어요? 흥묘백묘론 들어보셨죠? 그래서 흥묘백묘론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면서 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이 중국의 시스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입한 게 등소평이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도강양회, 발톱을 숨기고 우리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이랑은 다른 노선을 걸은 거잖아요. 다른 노선을 걸으면서 중국 경제를 살렸는데, 이 시진핑도 여기에 이제 그 장기 집권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이 마오쩌둥과 등소평만큼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만큼의 정치적 업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시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 두 사람이 다른 노선을 걸은 거에 대해서는 마오 30년, 덩 30년의 역사가 그렇게 다른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또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진핑이 정치적으로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하나된 중국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된 중국, 최근에 이제 홍콩 시위 사태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홍콩은 약간 그래도 유럽 대 서구랑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었잖아요. 중국이랑 유럽을 이어주는. 그래서 중국도 이제 홍콩을 가만히 냅두는, 그래서 좀 약간 자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냅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시진핑 이후로 홍콩 시위 힘으로 제압하고 홍콩을 완전 중국화 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홍콩 가보면 확실히 옛날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는 해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그 와중에 중국 국가주석이 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했다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된 중국을 위해서 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7년이, 그러니까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하거든요. 5년마다 당대회를 하는데 올해 10월에 했으니까 그 다음 당대회가 27년에 있는 거죠. 그 27년의 당대회가 있기 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에서 22일부터 TSMC가 엄청 떨어졌어요. 당대회가 끝난 게 22일이거든요. TSMC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가 22일부터 딱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침공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TSMC에 대체할 자산으로서 삼성전자를 찾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중 리스크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거랑도 또 관련해서 항생지수가 5천이 깨졌었죠. 5천이 깨졌다가 이제 겨우 5천 조금 위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ELS 상품 중에 홍콩 항생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ELS 중에. 근데 그거의 손실 진입 구간이 5,500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지금 ELS 만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손실이 확정됐을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18년에 금융에 관심을 가지셨던, 뭐 그때 일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18년쯤에 그 독일 국채로 인한 ELS 원금 손실 이슈가 있었는데 혹시 그때 일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었어요. ELS가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갈 일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팔았었어요. 근데 갔잖아요. 그렇게 갖고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홍콩 항생도 지금 그 꼴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 그리고 얘네도 호텔 신라라고 하는데 얘는 면세점 신라라고 해야 돼요. 얘는 매출 90%가 면세점에서 나오거든요. 얘는 호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라그룹도 굉장히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수출 비중을 보면, 무역 의존도를 보면 원래 중국 비중이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비중, 수출하는 것 중 중국 비중이 30%에 달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2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했던 게 지금 거의 2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수출 비중은 점점 늘고 있고 중국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올해 언제부터지? 지지난달인가? 그때부터는 오히려 저희가 중국에 적자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항상 중국에는 흑자 보고 팔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중국에 적자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면요. 그 와중에도 중국 채권이 계속 순매도가 8개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월에도 매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100빌리언 위안이면 빌리언 10억, 100억, 1000억 위안이고 우리나라도 대충 한 200원으로 치면 2조 원, 매달 2조 원씩의 채권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채권들이. 그래서 이 8개월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던 거는 처음이었고 아마 10월에도 매도세가 더 강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중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는 거를 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정리를 드리자면요. 10월 말에 진행된 중국의 20차 당대회 총서기에 시진핑이 집권하여 3년임이 확정됐고 3년인 금지라는 헌법 조항까지 개정하면서 집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그 와중에 당내 파벌까지도 전부 무시하고 본인의 최측근들로만 내각을 구성을 했다는 점.
국부인 모택동 중국의 경제 성장 의견이나 등소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점. 모택동이나 등소평급의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대륙의 완전한 통일을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당대회 이전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국내 중국 관련주들이 크게 뒤척이고 반사 이익을 얻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로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 스프레드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게, 그 채권이라는 게 만기가 다 다르잖아요. 뭐 1개월물도 있고 3개월물도 있고 1년물도 있고 10년물도 있고 5년물도 있고 장기채까지 쭉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만약에 10년물 채권을 이자 3%짜리를 갖고 있어요. 아니 이자 3%도 아니고 이자 2%짜리 갖고 있다 칩시다. 제가 표면 이후 2%짜리 채권 10년물 채권을 1억 원치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저는 매년 2% 1억이 2%면 200만 원이겠죠. 매년 200만 원씩 이자를 받다가 10년 뒤에 1억과 마지막 이자를 같이 받는 구조예요. 근데 지금 10년물 채권이 이자를 4% 준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이 2% 주는 1억짜리 채권은 가격이 시장에서 별로 선호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제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별거 다른 거 별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 시험 같은 거 보면 진짜 쓸데없이 어렵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를. 어쨌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빌리는 것보다 10년 동안 빌리고 싶을 때 이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는 게 맞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3개월 물 금리가 10년 물 금리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다라고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 10년물가, 이게 제가 이제 엊그제 월요일에 지금 월요일에 캡처를 한 건데, 월요일에 4.04였고 3개월물이 4.11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 된 거죠. 2년물하고 역전된 지는 꽤 됐어요. 2년물하고 10년물이 역전된 지는 한 6개월 됐습니다. 6, 7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전된 지가, 그러니까 주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게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를 많이 보고,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10년물과 3개월물 스프레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둘 다 확실히 역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 이미 뭐 오늘 새벽에 했지만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예상되는 거였고, 실제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스프레드는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월에도 25bp 또는 50bp를, 그러니까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이 기준금 단기 기준금리를 금방금방 반영해요. 3개월물은 짧으니까, 만기가 짧으니까 기준금리를 금방금방 반영을 하는데, 10년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선택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을 바로 반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금리가 인상되면 짧은 게 더 빨리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금리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어제는 3%나 빠졌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어느 정도 좀 선방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이 순간에도 이때 잠깐 빠졌다가 다시 좀, 이건 금요일에 캡처한 거예요. 금요일에 또 많이 올랐어가지고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는 10월 상승률이 12.5%였대요. 그래서 36년 만인가 최대폭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0월에 다우존스는. 그래서 전통 기업들이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죽쓰고 가치주들이 살아남은, 맥도날드랑 그 코카콜라 뭐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은 그런 한 달이 됐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가 이걸 왜, 코스피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뭐 대만의 반사이익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대만의 반사이익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리스크에 대해서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대체제로서 한국을 찾은 거 아닐까라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 상승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10년하고 3개월물의 금리차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생각보다 충격받지 않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거 제가 주식들을 보여준 건데, 그 와중에 애플이 이번에 순이익이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제가 이제 월요일에 캡처를 한 거다 보니까 마지막 금요일에 팍 올랐을 때 찍은 건데, 애플이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건 다들 아시죠?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얘 하나가 2 코스피예요. 애플이 2 코스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스피가 뭐 원화니까 원화가 좀 많이 절하된 것도 치면 코스피 시총이 대략 1조 3천억 달러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조 3천억 달러의 2배입니다. 엄청난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 기업이 7% 넘었어요. 시총 1등인 기업이 금요일에.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짤도 그러니까 전체 미국 주식은 박살나고 있는데 애플이 이거 받치고 있다. 뭐 이런 짤도 있었던 이런 그 지난주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 10년 3개월물의 스프레드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식시장은 선방을 했다는 거죠. 그 선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은 이미 주가가 침체를 반영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체는 올 거라고 봅니다. 이 역전이 된 거를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그리고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내년의 침체는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주가는 이미 그 침체를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표가 여러 번의 리세션 기간 동안 침체 기간 동안 주가 하늘색 점선이 S&P 500이고요. 빨간 선이 기업의 이익이고 진한 파란색이 이제 페이롤 총 급여고 이 노란색이 GDP입니다. 이 GDP의 변화들을 보여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뭐가 선행하건 후행하건 그런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장기적 흐름을 봤을 때는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상황이 여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인데 어닝은 그 기준 시점이 21년 6월이에요. 기준 시점이 21년 6월인데 어닝은 이때보다 115% 증가한 상태입니다. 120까지 증가했다가 20% 증가했다가 이제 15% 증가로 바뀐 상태고 페이롤 급여는 오른쪽 거 봐야 돼요. 100에서 105%까지 5%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GDP는 102%까지 2% 상승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S&P 500은 혼자 마이너스 20%를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리세션뿐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미국채 10년 3개월 스프레드가 역전됐습니다. 10년 2년 스프레드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이 있고요. 스프레드 역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 침체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고 실물 경기에 반영될 동안 주가는 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3일 새벽 FOMC에 역전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FOMC가 끝났죠. 그래서 아마 역전폭이 확대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연준은 침체를 의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 이슈 때 이코노믹 프로젝션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코노믹 프로젝션에서도 실업률을 좀 의도적으로 올리겠다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을 의도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은 침체를 일부러 유도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약해져도 괜찮다라고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새로운 미국이 재밌는 이슈가 또 중간선거 이슈가 있습니다. 11월 8일 날 선거가 있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2년 뒤에 중간선거를 하는데 새로 뽑는 게 상원이 총 미국이 주가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각 주마다 상원 의원을 2명씩 뽑아서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원 의원이 임기가 6년이에요. 임기가 6년인데 2년마다 재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2년마다 하려면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씩만 새로 뽑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뽑히는 상원이 35석이 있습니다. 총 100석 중에. 그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14석, 공화당이 21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원은 435석 전원 선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지사도 각 주마다의 주지사도 선거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제 연방행정부의 그 선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대선이지만 그래도 그 각 주 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 선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들인데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뭐 일자리도 있고 뭐 범죄 문제도 있고 교육 또 총기 문제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낙태 문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낙태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이민 정책 문제도 뭐 다 흔히들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로 항상 채워지게 마련인데 최근 좀 여론조사에 따르면
7월에만 해도 무당층이 많았거든요. 7월에만 해도 이번 7월에 여론조사만 해도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6%에 달했었는데 10월에서는 그러니까 공화당과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힘과 민주당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공화당이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화당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보는 여론조사가 계속 늘고는 있어요. 근데 뭐 아직 확실히 결정된 건 없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일쯤이나 돼야 10일 새벽쯤이나 돼야 대충 용구학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와중에 이제 파월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긴축을 너무 빨리 하면 국민들이 힘들어할 거 아니냐, 이자 많이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국민들이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걔네가 기분이 좋아져야 우리가 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그 빠른 긴축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는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있고 뭐 오해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환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당신 임무지만 동시에 완전 고용을 확보해야 하는 당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과도한 통화 긴축이 불러올 잠재적 실업은 노동자 계급의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제가 PPT 올린 거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정치적 압박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 많이 준다. 그 와중에도 이거 만든 이후에도 압박들이 또 더 있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선거 이후에는 미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을 합니다. 6개월 뒤에 이 S&P 500이 어떻게 됐냐? 6개월 뒤에 16% 오르고요. 12개월 뒤에 18% 오르고 24개월 뒤에 33% 오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난 이유는 웬만하면 미국 증시에는 호재로 많이들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파월 핑계를 대지만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은 증시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들은 이 정치적 리스크가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캐시 확보해 놓자에 가까운 거죠.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지금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파월은 정치적 압박이고 뭐고 응다 조까 하면서 75bp 올렸고 그래서 그런 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벗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책 전환의 그 시점을 피벗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짤이 있는 게 지금이 피벗 포인트 맞다고. 근데 파월이 매파에서 더 매파가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런 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매파에서 비둘기파가 될 줄 알았는데 매파에서 더 매파가 되는. 그러니까 파월이 엄청나게 매파적인 발언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긴축 속도 늦출 생각 없으니까 우리 좀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니네 좀 그 완화할 거라는 기대 절대 하지 마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압박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는 11월 8일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0일 새벽이나 돼야 선거 결과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많이 심란한 듯 합니다. 지나치게 고된 긴축을 자제하라는 파월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어느 정도 주고 있고요. 어쨌든 선거 이슈는 미국 증시에 대체로 호재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슈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정치나 이제 뭐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 정리는 뭐 아무래도 어제 새벽에 있었다 보니까 여기 정리는 못했지만 연준은 파월은 더 매파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축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근데 이 긴축이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증시는 꽤나 많은 레버리지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영래포라고 있어요. 영래포 RRP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연준이 마련한 예금성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 니네들 유동성 넘치는데 이거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을 때 이 영래포 시장에 넣어놔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만큼 이자 줍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MMF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래포 시장이 있는데 그 유동성이 지금 역대 최대로 RRP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금융기관들은 돈이 많은데 이거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곡점만 생기면 이 RRP 시장에서 자금이 꽤나 많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그 유동성이 공급되기 가장 쉬운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채권도 사실은 우량한 좀 회사채라거나 국채급이어야 되긴 하겠지만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 와중에도 이미 주식 시장에는 그런 소비재 위주의 기업들, 그러니까 가치주죠. 석유 기업들도 그렇고 뭐 방금 말씀드린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기술주에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 아마존이 2020년 저점을 근접했어요 지금. 2020년 그 코로나 터진 저점에 근접했어요 지금 아마존 주가가.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미 옛날에 그거 깨졌고요. 그래서 과연 알파벳과 애플도 거기로 돌아올 거냐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진율이 36%가 나와요. 매출의 36%가 순이익으로 이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어떻게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하기. 죄송해요. 선배 라인들은 제가 다 한 거거든요. 선배 라인들은 제가 다 한 거고 못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만 나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드림이라서. 나중에 한강대 써먹었어요. 저요? 성남대 써먹으면 계약 못해요. 할수 있을 거. 여튼간에 이번 주 주목할 지표를 말씀드리면, 중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죠, 매니팩처링 제조 PMI, 그러니까 제조 심리지수 발표가 있고, 이거 발표했는데 50.2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거 10.7 나왔어요. 10.7 나왔는데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구나. 근데 유로존은 사실 그 통화 정책 문제보다는 에너지 의존도 문제가 훨씬 크다 보니까 그 에너지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더 시급해 보이는 문제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미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이 구인, 신규 구인,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구인을 얼마나 많이 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 실업한 사람이랑 이 구인을 같이 비교를 해야 진짜 미국 일자리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10M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10.7M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이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또 1.8개가 됐습니다. 약간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또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정말 많아진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미국은 일자리가 탄탄하다. 우린 긴축 기조 계속 이어갈 수 있어라는 근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국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이거 5.7%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 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 그래도 이게 6%까지 올라갔다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줄어드나 싶었더니 다시 올라가니까 야 긴축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농업 고용 변화,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 190K 예상했는데 이거 240K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정말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크루드 오일 인벤토리 원유 재고 나왔는데 여기 아마 좀 떨어졌을 거예요. 예측치보다 좀 떨어졌을 거예요. 이건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그리고 이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죠. 오늘 새벽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고, 영란은행도 오늘 밤 9시에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근데 영란은행도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을 할 것 같다라는 이슈가 가장 좀 컨센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또 미국에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그리고 내일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예요. 50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엄청 크게 중요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사실 실업률 지표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지 너무 경직된 고용 구조다 보니까 실업률이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겠죠. 이게 또 이제 미국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지, 미국 물가가 얼마나 또 많이 오르는지, 긴축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유로존 GDP 발표가 있고, 독일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정도를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해주신 내용이 네.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 아까 상승하는 데이터를 보여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랑 두 번째로 그 영래포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래포 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연예부 금리는 높죠. 기준금리만큼 이자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시중은행이 저기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자가 낮아져야 돈을 안 맡기는. 기대 이익의 문제예요. 기대 이익의 문제.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연준이 금리를 4% 주잖아요. 금리를 4% 주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했을 때 기대 이익이 6%라고 칩시다. 그러면 4%보다는 6%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기대 이익률이 높아지는 게 그 자금 유동성이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기대 이익은 무위험 위협 대비 내가 리스크를 졌을 때 지는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 대비 위험 수익률과의 그 차가 갭이 얼마나 나오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위험 수익률이 그러니까 초록 씨의 관점은 무위험 수익률이 낮아져야 유동성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대로여도 그러니까 위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충분히 자금이 이동할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교수님, 그럼 미국 기준금리는 지금 정하고 있는 건가요? 기준금리 지금? 이번에 FOMC 새벽 3시에 그러니까 먼저 그 기준금리를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경제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FOMC 회의가 3시에 시작하는데 3시에 기준금리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3.75에서 4%로, 그러니까 이게 연방 목표 금리예요. 그러니까 밴드로,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금리를 밴드로 설정을 하는데, 이 밴드로 설정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연준이 금리를 요 사이에서 그 기준금리가 되도록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로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5에서 4% 사이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너무 완벽해서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네. 혹시 이거 다 하시는데 얼마나 걸려요? 어떤 걸 다 하는데? 이거 준비하시는 거. 저? 내용 확인하고 그러니까 확인이야 뭐 맨날 하는 거고, 저는 그냥 이런 거 보는 걸 좋아해요. 약간 좀 오타쿠 기질이 있어서 이런 걸 보는 걸 원래 좋아하고, 시각화 하는데 한 3-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자료 찾고 뭐 하고 하는데, 근데 뭐 저도 근데 그 집중해서 빡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만들다가 안 된다, 뭐 생각나는 게 없냐, 자자 이런 거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빡 하는 시간만 쳤을 때 한 3-4시간? 또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어디예요? 저 지금 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지? 그 종로로 바로 가야 돼. 12시 약속인데 가능합니다. 그거 좀 꺼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